6.25 전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승만 정권, 즉 제1공화국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평가하자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적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평하는 것을 보면은 공보다는 과가 주로 부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그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의 그 의지와 투지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첫 번째 과업으로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가 48년 9월 22일에 조직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과업을 추진을 해요. 처음에 이제 제1호로 화신백화점을 운영하던 그 박흥식을 체포를 하고, 그 외에 몇몇 친일 거물들을 체포를 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였지만은, 그 당시에 그 상당수가 친일 세력들이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일 경찰들이 특별 그 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 그 특별 조사위원회에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또 그 조사위원들을 협박하고, 또 암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친일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국민 중에 80%가 문맹이야. 그러니 거기 행정이나 치안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고, 맡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일제 치하에서 경찰이나 행정용을 하던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지. 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시점에서는. 정부 수립 후에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에서 와서 뭐 지지 세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군정청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또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친일 세력인데 친일파를 제거한다고 반민족 경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물급부터 체포를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테러도 하고 암살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1년도 안 돼가지고 49년 8월 31일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제 다 해체가 돼. 그래, 친일파 제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승만 정부 시절에 조금 아쉬움으로 남죠. 그러나 이승만으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또 이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 효율적이라기보다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은, 그 농지개혁법을 단행을 해서 조선 대대로 그 우리 백성들이 자기 농사처, 자기 땅 하나 가지고 살지 못했어. 전부 세도가의 땅을 소작하고 뭐 이런 형편이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농지개혁법이 이제 시행이 됐단 말이지. 근데 이것이 이제 북한에 비해서는 좀 뒤늦었어.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 들어와 가지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거든. 그 무상몰수에서 뺏긴 사람은 애석하고 안타까웠고 하지만 무상분배를 해준다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대다수 인민들이 얼마나 그 신바람이 났겠나 말이야. 근데 남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토지개혁 단행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모두 그 좀 불만을 많이 했지. 지주도 불만하고 또 소장농도 불만을 하고. 그런데 북한은 어땠느냐? 그럼 허울만 좋지 무상 분배해 준다고 해놓고 몇 년 있다가 전부 그걸 국유화해 버려. 그러니까 토지개혁 안 한 거나 뭐 일반 백성, 일반 인민으로서는 피부에와 닿지 않는 것이지. 자기 땅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3정보 이상의 토지는 소유를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3정보 이상 되는 땅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들이는데 그 당시 돈이 없으니까 우선 증권으로다가 지가증권으로 발급을 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식으로 했죠. 그리고 그 이제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지,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그러니까 땅값을 어떻게 했냐면 그 토지 수확물, 평균 토지 수확물의 1.5배를 땅값으로 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쌀이 10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15가마의 값을 땅값으로 쳐서 그것도 30%씩 5년 동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15가마가 나온다면 3가마씩에 해당되는 값을 5년 동안 갚으면 내 땅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6.25 사변이 터지고 나고 인플레가 되고 나니까 땅값을 내기가 좀 수월해졌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소작농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거예요. 초기에는 이렇게 반민족 행위 특별법 그것으로 친일 세력 제거는 좀 실패를 했다고 보지만 이 농지개혁법은 그런대로 성공을 해서 오늘날의 그 우리 토지제도가 정착이 그때 된 거란 말이지. 해방 후에 미 군정 때나 또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이 터지고 56년도까지는 참 그 혼란 시대였어요. 좌우가 대립이 되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전쟁을 겪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그 1948년 그 남한만이 총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켰잖아. 4.3 폭동. 그리고 그 진압을 하는데 또 그 여수와 순천에서 그 또 간첩들 말이지 불악시들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반대를 하고 난을 일으키고 말이지. 이래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다수의 그 국민들이 희생을 됐어요. 그러니 그때 그걸 평화적으로 서서히 그 추적을 해서 그 불순분자를 색출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시 거지러운 시대에 그걸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제헌국회는 헌법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 몇 가지를 만들고 2년 만에 이제 해산이 돼. 임기가 원래 2년으로 돼 있었어. 50년 5월 30일에 임기 4년에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이때 그 선출된 국회의원의 그 면모를 보면은 무소속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거의가 다 낙선이 됐어요. 제헌국회 때는
그 남한만 총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의 출마를 안 했고, 또 그 이 통일정부를 지향하던 그런 그 중도파의 사람들도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뭐 반대파가 없었고, 하지만은 2대 국회 때는 이제 이승만 세력이 거의 없어. 이승만으로서는 야, 이거 국회에서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 그러면 2년 후에 이제 50년에 했으니까 52년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뽑으면 이승만이 될 가능성은 전혀 희박한 거지. 그런데 이승만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전시중이란 말이지. 전시중에 국가 원수를 바꾼다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 이승만은 그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애교 수단도 있고, 그래서 이 직선제를 끄집어냅니다. 직선제로 하자. 그 직선제로 하자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2년 1월 18일 날 국회에서 찬성은 14표밖에 안 나왔어. 14표. 그리고 반대가 143표라. 자, 그렇다면 이게 이승만으로 생각할 때는 공산화가 될 것은 뻔하다. 그 2년 전에도 가까스로 그 남한만의 총선을 해서 공산화가 되는 걸 막았는데, 이제 2년 후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전부 자기 반대 세력들이 됐으니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 직선제. 그러면 국회의원들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국민 전체한테 한번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찬성하는 게 14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심각성을 느끼고 경상남도하고 전라도에 계엄을 선포를 해요. 계엄을. 그리고 52년 5월 26일에 그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 50명이 탄 통근차. 그때는 부산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었고, 부산에서 이제 통근차로 국회의원들이 출근을 했는데, 통근차를 헌병대를 동원해서 연행을 해. 그리고 그 중에 그 국제공산당 계열에 속하는 그 10명의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7월 2일, 52년 그해 이제 7월 2일에 다시 국회 소집을 해서 표결에 붙이는데, 그러니까 기립으로다가 찬성하는 사람 기립하시오. 이러니까 찬성 163명이 기립을 해서 찬성을 하고 3명이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다수로 다 직선제가 통과가 된 거지. 지금 그 잣대로 보면은 이 계엄을 선포해 놓고 국회의원들 겁을 주어가지고 그 전에 14표밖에 찬성을 안 하던 국회의원들이 163명이나 찬성표로 돌아섰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겁을 먹어서 사실 이제 찬성했다고 봐야 되지. 이런 이제 강압적인 이게 친의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 친의 쿠데타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헌법을 개정을 했으니, 지금의 잣대로 보면은 그 고학력 대학에서 공부한 수많은 그 청년 학도들이나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아주 뭐 똑똑하잖아. 이네들이 볼 때는 그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이 욕먹을 짓을 한 것이지. 내가 가끔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이승만을 뭐 대통령 칭호를 붙이기는커녕 아주 뭐 쌍소리를 하더라고. 응? 이승만이 이 점은 뭐 잘못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됐겠나? 응? 내가 좀 좁은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6.25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친일파보다 더 나쁜 것이 공산주의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이승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애교가이고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반공주의자. 일본도 미워했지만 공산주의는 더 미워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온 지구상이 이제 둘로 갈라져 있었어. 근데 우리로서는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산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이승만은 성공통일, 멸공통일, 북진통일 이런 주장으로 일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멸공, 북진을 위해서는 이 국내에 있는 그 정신 못 차린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을 뭐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우선 다스리고 장악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 그때의 그 직선제 파동이었던 것 같아. 이걸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지만 말이지. 52년 8월 5일에 제2대 대통령이 돼서 이제 56년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대통령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좀 나이가 좀 많았어요, 많아. 그때 48년 이 초대 대통령이 될 때 이미 73세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73세면 당시의 나이로서는 이제 대통령 하는 것보다 건강 유지나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럴 시기였었는데 이미 그 73세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끝날 때쯤 되면은 73세에서 81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81세. 요즘도 81세면은 참 힘든 건강상 힘든 때죠. 이승만도 아직 2대까지만 했으니까, 그리고 전쟁도 이제 뭐 53년에 또 휴전이 됐고 내려올 때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인의장막이라고 했어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승만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랬다고 해서 이승만이 사실 그 뭐 귀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귀신. 나이 81세. 지금 말하면 100세가 넘은 나이란 말이지. 그런 그 이승만을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 아주 이승만을 팔아가지고 부정부패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승만이 이제 81세 노인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하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부통령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이 이제 56년이면은 대통령이 끝나는데 그때 되면은 81세가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추종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야, 저 이승만이 지금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전체도 이제 다 물러나야 된다. 그 다급한 거는 이승만보다도 그 밑에 추종 세력들이에요. 그 추종 세력들이 이승만한테 한 번 더 대통령을 더 하셔야 됩니다. 막 그냥 연일 데모를 하게 만들어. 또다시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54년 11월 27일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는데, 헌법 개정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헌법 개정 때는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자는 거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54년의 헌법 개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 중임 제한을 없애자.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자는 거야. 그러니 이런 발상 자체, 이건 난 이승만의 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203명이었었는데 3분의 2가 돼야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 찬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하면 135명이야. 그러면 203명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135.3333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135명이면은 3분의 2가 미달 아니야. 그러니까 부결이 된 거예요. 부결. 그런데 어떤 편법을 썼느냐. 수학에서 4452이라는 게 있잖아. 0.5가 넘으면 1로 하고 0.5가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44. 5가 안 되면 버리고 5가 넘으면 하나로 올리고 그리고 333. 135.333이니까 이건 333은 버리고 135명이다. 그래 135명 203명 중에서 135명 찬성했으니까 이건 가결된 것이다. 이게 4452 개헌이라는 거지. 이런 편법을 써서 또 헌법이 개정이 돼.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 또 나왔을 때 56년도 그 선거에서는 그 이승만이 소속한 정당은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또 그 반대파들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그러는데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 이기붕이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선생이 대통령. 또 장면이 부통령. 이렇게 이제 파트너가 짜여져 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는데 신익희 선생이 호남선 유세 중에 쓰러져서 사망을 해.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냥 무투표로 투표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기붕하고 장면 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누가 이겼을 거예요? 장면이 이겼어요. 장면이 부통령이 됐단 말이지. 대통령은 자유당에서 되고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되고 가만히 보면 이거 견제가 되고 잘 된 것 같은데 이기붕이나 이 자유당에서 볼 때는 장면이 눈에 가시요. 사사건건 반대나 하고 말이지. 또 4년이 또 흘러갔단 말이지. 4년이 흘러가니 이제 60년이 됐어. 자, 이제 죽을 때가 온 거지. 60년에 다시 또 선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3.15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에요? 60년 선거를 하는데 이제 신익희 선생은 죽고 이 자유당에서는 역시 이승만과 이기붕이 나왔어. 이승만은 그때 나이가 85이에요. 85.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독립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 말년에 무모한 추종자들 때문에 그 국부 소리를 지금도 못 듣고 이런 비극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병욱 박사예요. 그리고 부통령은 역시 이제 장면인데 이게 또 어떻게 안 되려고 그러는지 조병욱 박사마저 유세 중에 또 탈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 죽어. 그래 이번에도 이승만은 그냥 무투표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승만이 85세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살겠느냐 말이지. 그 이기붕 쪽에서는 야 이번에 우리가 이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통령은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된다. 이래서 아주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대로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마산에서 뭐 고등학생이 체류탄에 눈에 맞은 것이 뭐 한 달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고 하고 4월 19일 날 전국으로 확대되고 하니까 이승만도 결국 4월 26일 하야 성명을 했고 그 당시에 이기붕은 그 아들
이강학인가? 그 아들한테 이기붕은 아들 총에 맞고 그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 그래 이제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부통령은 자살을 했고 그 다음 대통령을 이을 사람은 헌법상 대통령이 고려될 때는 부통령 그리고 예무장관이에요. 예무부 장관. 그 예무부 장관을 하던 허정이 과도 내각을 수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헌법 개정을 해요. 그 대통령제의 그 폐단이 엄청났잖아. 그래서 이것을 내각 책임제로 전면 바꾸고 60년 이제 7월 29일 날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그 국회에서 상징적인 대통령으로 윤보선을 뽑고 장면을 총리로 인준해서 제2공화국이 탄생이 되게 됐죠. 제2공화국 이후의 전말은 또 다음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이승만 정권과 제1공화국 시대의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